자, 덕후들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정치사 선언문서 오늘의 주제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자, 오늘의 주제 힌트는 바로 이 문서에서 시작이 되죠. 네, 1963년 2월 4일에 발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초 담화문입니다. 초대 하광욱 위원장은 이 담화문을 통해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 중립과 공정 관리를 공개 천명하게 되죠. 엄정, 공정.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1월 21일 창설이 됐습니다. 네. 이 발표된 담화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들어보십시오. 어떠한 권세나 정파와도 동조 타협할 수 없으며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권도 명예도 금전도 털끝만큼의 효과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장 하나하나에서 정말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문장을 거꾸로 해석해 보면은 그간 선거와 관련된 부패가 얼마나 심각하고 국민들의 염증이 얼마나 심각했으면은 이런 결연한 담화문을 발표했을까?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탄생을 알아보기 위해서 타임머신 타고 뚜루루루 우리 제1공화국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1963년 헌법상 독립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탄생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그럼 그동안은 선거 관리를 안 했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죠. 1963년 이전에도 선거가 있었으니까 네. 투표 관리도 하고 개표 관리도 하고 선거 공보도 붙이고 누군가 그걸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 선거기관이 등장한 것은 1948년 50총선거였습니다. 네. 당시에는요. 국회 선거위원회라고 이제 불렸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한 1공화국부터는 선거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내무부 참 우리 세대는 내무부 기억하시죠? 그렇죠. 내무부 잘 알죠. 센 부처였죠. 예. 이 내무부라고 지금으로 치면 행정안전부에 소속된 그런 기관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관리 업무에 정부의 영향력이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네. 단적으로 중앙선거위원회 이 자체가 내무부 소속인데 위원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지방국 선거과 지금도 행안부에 국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장관의 명령을 쭉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에서 각종 선거를 계획했고 선거 사무 역시 지방행정 관련 공무원들이 담당했죠. 그러니까 엊그제까지 일하다가 선거 일하다가 다시 말하자면은 동사무소로 돌아가고 뭐 그런 형식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인사권도 도지사나 시장, 장관한테 있으니까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선거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대한민국 관건 선거의 대표적인 사례죠. 1920년 3.15 부정선거가 빵 터지게 되는데 선거에 공권력이 동원이 됩니다. 경찰이 선거에 개입을 하고 공무원들도 선거 부정에 동원이 되죠. 네. 특히 내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최인규 훗날 사형 선고까지 받죠. 네, 집행까지 됐죠. 네. 당시 부정선거는 이게 정말 가능해 싶을 정도의 놀라운 선거 수준입니다. 선거 전날 위조 투표지를 무더기로 미리 통 안에 넣어 놓는 거예요. 미리요? 예, 뭐 예를 들어 1번에 도장 찍어가지고 네. 한 100장을 넣어 놓고 한 기표소에 3명, 4명이 같이 들어가고 근데 3명, 4명이 들어가는 건 서로 감시하라는 거죠. 누구 그렇죠. 찍는지. 네. 그러니까 비밀 선거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던 거고 야당 지지자로 탁 찍혀 있는 사람한테는 선거 번호표를 미교부한다든지 당신은 지금 이 등록에 이름이 안 올라가 있는데요? 아이고. 라는 식으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패 혼탁 선거하고 이런 공권력이 동원된 관건 선거하고는 개념이 아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어났던 거죠. 맞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네. 거군요. 결국 대한민국 최초의 전국 단위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받는 그 이름도 유명한 4.19 혁명이 전개가 됩니다. 일단은 투표권이 없었던 어린 학생들이 대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민주주의를 외쳤던 것이 4.19 혁명의 시발점이 네.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학생들까지 하실 텐데 1960년이잖아요. 네. 10대 중반 후반이면은 대한민국이 탄생했을 때부터 눈을 떠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쳐진다는 데 대해서 분개했던 거죠. 심지어 당시에는 종로구 수송국민학교 네, 그렇죠. 국민학생들까지 언니 오빠들을 쏘지 마세요 라고 집회 시위에 나섭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국민학생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들은 투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키운 거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있는 4.19 혁명.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선거 역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을 해줬는데 바로 공명선거의 필요성 시민들이 공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필요하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당신이 누구를 지지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없죠, 그건. 경쟁이 선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선거를 공명하고 공정하게 하지 못하면 그건 게임의 룰을 망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게 민주주의가 진행이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3.15 부정선거 4.19 혁명이 남긴 값진 교훈. 뒤에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다른 권위주의 정부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크게 건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4.19 혁명으로 1공화국이 붕괴되고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2공화국이 성립이 됐죠. 제2공화국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된 선거 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내무부 산하에 있던 선거위원회는 제3차 개정 헌법에 의해서 헌법기관으로 그 지위가 격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선거위원회가 재정비되고 치러진 첫 번째 선거가 5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는데요. 네. 뭐 대체로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지만은 이후 또 선거위원회는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제2공화국은 출범한 지 채 1년도 되지 못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네. 1961년 박정희 주도의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났죠. 네. 그래서 민주주의 역사는 안타깝지만 다시 후퇴를 하고 맙니다. 5.16 군사 정변 이후 약 2년 7개월간의 군정 기간을 거쳐서 네. 이 기간에는 선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죠. 예. 네. 그리고 1963년 10월 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3공화국이 들어서고 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시대는 유신 체제를 거쳐서 1979년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박정희 시대에서 선거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년 7개월간은 군정 기간이라서 아무 선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위원회 근거 자체가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개점 그래서 휴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심각한 존폐 위기에 놓이고 행정 간소화를 이유로 3만 5천여 명에 이르는 선거위원회 공무원들 감원하고 예산까지 전액 삭감해버려요. 할 일이 없으니까 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군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민정으로 다시 이양될 시기가 다가오자 선거기구를 담당할 기구가 다시 필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군부를 통치했던 사람들이 군복을 벗고 네. 민간인으로 변모하여서 본인들도 선거에 나섰는데 근데 이 사람들도 4.19에 대한 인정, 이승만 정부 3.15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비판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다시 선거기구를 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도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은 3.15 부정선거 때처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열망이 강했고요. 그래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독립적 선거기구는 필수 사항이었고 군복을 벗고 나선 전 군인들도 국민들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울며 겨자 먹기식도 있지만은 1962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민정 이양할 준비를 하고 네. 선거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독립적이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게 됩니다. 이에 근거해서 1963년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 공포되고 1월 22일 마침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창설돼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1963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이 됩니다.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 전과 비교해서 제5대 대통령 선거는 투표와 개표에 대한 선거 부정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각급 선거위원회의 야당 추천위원이 참여한 것이 큰 효과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박정희, 윤보선 두 후보가 치열한 각축을 벌였습니다. 네. 군정을 이끌다가 군복을 입은 박정희 후보, 그리고 20화국 때 대통령을 했던 윤보선 후보인데 네. 이 결과를 보면요, 박정희 후보가 46.64%, 윤보선 후보가 45.09%, 15만 6천 표밖에 차이가 안 나요. 박빙이네요. 이 박빙이란 자체가 거꾸로 말하자면은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됐다. 여당이라고 해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야당이라고 해서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주는 숫자인 거죠. 맞네요. 네. 오늘은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사와 함께 다나다난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탄생과 여파를 쭉 짚어봤습니다. 킴 작가님 어떠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꽃피운 데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지만 일단 그 민주적인 선거 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네.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요, 우리 살펴봤듯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기구는 뭐 다른 제도나 민주주의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국민들이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4.19 혁명으로 일어서고 5.16 이후 민정 이항 때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죠. 라고 하여서 선관위가 만들어진 거고, 선관위 빗배는 국민들인 거예요. 국민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엔 국민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